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은 누가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쏘고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을, 일본은 아타고급과 마야급을, 그리고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전략과 기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미일의 이지스함 성능 끝판왕 비교를 통해 바다의 최강자가 누구인가와 그 숨겨진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스 전투체계를 최초로 운용한 미 해군은 왜 이지스 전투체계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소련 해군은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TU-95, TU-22M 같은 장거리 폭격기에다가 마하 2 이상으로 비행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게다가 한두 발이 아니라 한 번에 수십 발을 쏟아붓는 포화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 해군의 방공체계는 이런 대규모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면 기존 레이더는 한 번에 한 표적밖에 잡을 수 없고 여러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면 방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정 간 전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함대급 차원에서의 방어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결심합니다. 수십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고 함대 전체를 하나처럼 묶어서 방어할 수 있는 전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차세대 함정 전투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지스라 하였고, 제우스와 아테나가 들고 다니던 신의 방패였습니다. 이지스의 핵심은 스파이-1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존처럼 레이더 안테나를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식이 아니라 사면이 고정하여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83년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에 첫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게 되었고, 냉전 후반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소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바다 위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탄도탄 방어 기능까지 추가하여 현재의 이지스는 사실상 바다 위의 종합 미사일 방어 플랫폼이 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을 현재 74척을 운용 중이며 추가로 24척을 건조 계약 중에 있습니다. 최초 1991년에 DDG-51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최신의 플라이트 3는 스파이-6 이지스 베이스라인 10으로 미 해군에 인도하여 전력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서양과 태평양 등의 전 세계 분산 배치 중이며 IAMD 즉 통합된 대공과 대탄도 임무는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 이상 함정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험을 통해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차리원이 탄도탄 추적과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서 쓰고 있는 플라이트라는 용어는 쉽게 말해 같은 한급을 세부 설계 및 성능 개량 단계를 구분하는 버전명입니다. 즉 차수 또는 블록처럼 한급이 장기간 건조되는 동안 설계와 장비가 개선될 때 이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을 말합니다. 알레이버크급은 1991년 일본함이 취역한 이후 30년 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건조 시기와 탑재 장비 체계 차이에 따라 여러 플라이트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차이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알레이버크급이라도 세부 성능 차이가 큽니다. 플라이트 1에는 헬기 운용 능력이 없지만 2알파부터는 SH-60 시호크 2대 운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이트 3는 차세대 레이더와 전투체계를 탑재해 기존보다 동시 추적 표적수, 탐지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DDG-125, 126이 플라이트 2알파에서 빠진 이유는 미 해군이 2010년대 중반 탄도미사일 방어와 장거리 공중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차세대 스파이-6 V1 레이더와 이지스 베이스라인 10을 도입하는 플라이트 3 계획을 승인되면서 원래 플라이트 2알파로 건조 예정이던 DDG-125, 126함이 설계 단계에서 이 신형 장비를 적용하기로 결정되면서 플라이트 3의 첫 함정이 된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은 콩고급으로 일본 첫 이지스 4척을 1993년에서 1998년간 확보하였습니다. 레이더 스파이 1D의 초도 이지스 베이스라인 4에서 5계열이었으며 이후 BMD를 3.6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SM3 운용이 가능해졌고 2007년에 콩고급이 일본 첫 SM3 요격을 대기권 밖에서 성공으로 BMD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수직 발사 체계에는 총 90세를 전방과 후방에 배치하였고 대잠 무기인 S락, SM2와 SM3 대공 미사일을 혼재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아타 고급은 대형화, 개량형 2척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취역하였습니다. 전투 체계는 이지스 베이스란 7.1에서 현대화로 베이스라인 9찰리에 BMD 5.0으로 SM3 블럭 1A와 1B 운용로 상향하였습니다. CEC 연동도 개량을 통해 확보 중에 있습니다. 수직 발사대는 콩고급보다 많은 96셀로 SM2와 SM3 발사가 가능합니다. 마야급 구축함은 최신 세대 2척으로 2020년, 2021년에 각각 취역하였습니다. 전투 체계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차리의 협동교전 능력인 CEC가 기본 탑재되고 SM3와 SM6 운용이 가능하며 2025년 1월 미 국무부가 SM6 150발을 대외 판매인 FMS 승인을 하였습니다. 함정의 추진 체계는 포그락으로 가스터빈의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로 고출력 전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 구축함을 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0척으로 확대하고 BMD를 전담하는 ASEV 2척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BMD인 탄도탄 방어는 적국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로 이지스함의 경우 스파이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에서 SM3와 SM6 요격 미사일을 조합해 BMD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파이 레이더가 탄도탄 발사 직후부터 궤적 추적을 시작하고 전투 체계에서 속도와 방향 그리고 탄착 예상 지점을 계산하여 SM3 미사일은 대기권 밖 표적을, SM6는 대기권 안 표적을 요격하며 탄두를 직접 타격하는 히투킬 또는 파편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일본은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대응하는 단순한 대공과는 달리 고고도 초고속 표적까지 대응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은 SM3 2알파 같은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BMD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동교전 능력인 CEC는 여러 함정이나 항공기, 육상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발사 가능 플랫폼에서 발사를 하고 다른 플랫폼의 센서로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전투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 데이터링크 60는 추적 정보에 한정된 데이터만 공유함으로써 표적 정보가 간략하고 정보 지연에 따라 요격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으나 CEC는 고속 고용량의 전술 데이터 즉 원시 레이더 트랙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마치 서로의 센서를 통합한 것처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A 함정이 적 항공기나 미사일 등을 레이더로 포착하여 CEC 네트워크로 B 함정의 실시간 고정밀 추적 데이터를 전달하면 B 함정이 A 함정의 데이터만으로 SM2나 SM6 발사가 가능하게 되어 분산, 배치된 함정 또는 조기 경보기, 지상 레이더까지 하나의 센서망처럼 활용하여 대규모 포화 공격에도 표정을 분배하고 교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CEC와 BMD를 결합하면 원거리의 이지스함이 표적을 접촉하여 다른 함정이나 지상 요격 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확보하려고 하는 ASEV함이란 무엇일까요? 미사일 탐지를 위해 지상형 이저스 어쇼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기술적으로 부스터 낙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 등의 이유로 취소된 이후 해상 BMD 전담으로 전환한 일본형 대형 이지스함 2척을 확보하여 BMD 상시 임무 전담으로 기존 이지스 구축함을 8척에서 10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가 약 190m, 폭 25m 표준 배수량 1만 2천 톤으로 2027년이나 2028년 취역 목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체계는 AN 스파이 7 V1이며 이지스 J7 파생형으로 IAMD, BMD 지휘 그리고 CEC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해의 상시 배치에 북중 미사일 경보교전 통제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마야아타국 콩고급 구축함은 함대 방공연합 작전에 더 유연히 투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이지스 구축함은 앞에 저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세대인 KDX-3 배치 1, 그리고 2세대인 배치 2입니다. KDX-3 배치 1은 세종대왕함, 율곡이 2함, 서해류 성룡함 이렇게 세 척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차례로 취역했습니다. 이지스 베이스라인 7.1 전투체계에 스파이 1D V 레이더를 달았고 한국 무기체계랑 데이터 링크를 연결해서 우리식으로 커스터마이즈했습니다. 아쉽게도 미국이나 일본 구축함에 구현되어 있는 탄도탄 방어는 요격까지는 못하고 조기경보와 추적에 집중했습니다. 그 대신 수직 발사관이 무려 128셀로 함수의 마크 포리원이 48셀, 한미의 마크 포리원이 32셀, 그리고 국산 KVLS가 48셀, 이렇게 합쳐서 아시아 최상급입니다. 무장은 SM-2, ESSM, 홍상어 대잠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KDX-3 배치2는 첫 배인 정조대왕함이 2024년 11월에 취역했고 앞으로 같은 급이 총 3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지스 베이스라인 9차리 2K2 전투체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는 IAMD, 즉 대공전이랑 탄도탄 방어를 동시 수행은 물론 SM-3와 SM-6 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직 발사대는 88셀로 마크 포리원이 48셀, KVLS가 16셀, 그리고 KVLS-2라는 대형 발사관이 24셀입니다. 이 KVLS-2는 장거리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나 대형 타격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SM-3 도입을 승인했고 LSAM 같은 대형 무기도 이 발사관에서 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치1은 많이 쉽고 우리식으로 잘 묶은 1세대, 배치2는 IAMD 시대에 맞춰 요격 원격 교전 그리고 대형 미사일까지 내다본 2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해군이 미국, 일본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BMD, CEC 기능을 한국 이지스 구축함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정치 군사적 제한과 도입 시기 비용 문제,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기술 이전 제한으로 BMD와 CEC는 미국이 동맹국에도 쉽게 넘겨주지 않는 민감한 군사기술입니다. BMD는 SM-3 같은 요격 미사일과 이지스 전투체계의 탄도탄 요격 소프트웨어 모듈이 필수인데 이건 미국이 수출할 때 정치외교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CEC도 마찬가지로 미국 해군 함정항공기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추적 데이터 공유를 하는 핵심 네트워크 기술이어서 정보보안암호화 체계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한국이 KDX-3 배치 1을 도입하던 200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에만 BMD와 CEC를 허용했고 한국에는 미사일 조기경보 추적 기능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한일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연동을 원했지만 한일 간 군사협력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한국 단독 BMD는 후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도입 시기와 비용 문제로 세종대왕급 배치1이 계약된 시점인 2004년에서 2006년에는 BMD 소프트웨어와 SM-3 미사일이 매우 고가였습니다. 당시 우리 해군의 최우선 과제는 대공대함 대잠 능력을 고르게 갖춘 대형 전투함 확보였고 BMD는 차후 개량 옵션으로 계획했습니다. CEC 장비도 가격이 높고 네트워크를 같이 쓸 수 있는 파트너 즉 다른 CEC 운용국의 함정항공기가 근처에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탄 방어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콩고급 개량부터 바로 BMD를 넣었지만 한국은 당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보다 해상교전 대잠전 대함전 대비가 급했고 탄도탄 방어는 지상 기반 즉 KAMD 중심으로 가자는 방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바다에서는 함대 방어,
탄도탄 요격은 육지에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치 2부터는 BMD와 CEC 기능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지스 베이스9 9점 차리투 K2가 IAMD 즉 대공과 대탄도 동시 수행 가능하고 SM3, SM6 운용 전제가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CEC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배치 1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외교정치 상황과 예산 우선순위 때문이고 지금은 기술 정책적으로 조건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은 원래 냉전 시절 소련을 막기 위해 나온 구축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몰려오는 비행기와 미사일을 한꺼번에 잡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 콩고, 아타고, 마야급을 만들었고 거기에 BMD 탄도미사일 방어와 CEC 합 동교전 능력 같은 최신 기능을 빨리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우리도 대양해군으로 간다 라는 목표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내놓았습니다. 항모 대신 이지스 구축함으로 일본과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은 9,000톤, 일본 아타고급은 1만 톤, 한국 세종대왕급은 무려 1만 1천 톤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가장 컸습니다. 크기가 크면 무기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과 아타고급이 96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반면 세종대왕급은 128셀을 갖추었습니다. 숫자만 보아도 화력 끝판왕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SM3, SM6 같은 미사일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했고 CEC로 항모, 이지스함, 조기경보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아타고급과 마야급에 곧바로 BMD와 CEC를 적용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1세대 배치 1에는 BMD와 CEC가 없었습니다. 대신 압도적인 화력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2세대인 정조대왕급에서는 드디어 BMD가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한국도 미사일 방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북아의 해군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세종대왕급을 내놓으면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거의 대등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이 0550 1만 2천 톤급 구축함을 내놓았지만 세종대왕급 역시 이에 못지않은 한국판 0550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BMD 능력까지 완비하면 미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에서 삼국 해상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종대왕급은 단순히 큰 배 하나 더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아타고급과는 직접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과는 작전 호환성을 맞추었습니다. 중국 0550과는 해양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즉 세종대왕급 덕분에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수준을 넘어서 동북아 해양 세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각 나라의 전략, 정치, 기술 수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먼 바다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패를, 미국은 세계 어디서든 전장을 지휘하는 두뇌를, 그리고 한국은 함대 방어와 다목적 전투력을 우선해 왔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개발한 체계를 일본은 그대로 가져온다는 느낌이 있고 우리 해군은 좀 더 우리의 경제와 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해군도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한국도 정조대왕급을 통해 BMD와 CEC까지 탑재하며 진정한 이지스 전력 완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최강인가 보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준비하고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바다 위 패권 경쟁,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왜 한국은 일본보다 BMD와 CEC 적용이 늦었을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